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타격을 실시하면서 중동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란에서도 반격을 다짐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를 포함해 핵시설 그리고 군시설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여기쯤에 위치해 있는데 많은 연구기지가 모여 있고요. 또 그 아래 위치한 나탄즈는 핵 심장부로 불리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 이란 각지의 군사적 목표물을 잡고 또 수십 곳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군 수뇌부와 핵과학자들이 사망하고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측의 반격도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전면전 직전까지 치닫게 된 건지 확인해 보시죠. 양국 간의 충돌 원인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선 하마스 건으로 한번 충돌했었던 양국이고요. 또 유엔의 핵 감시 기관이죠.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이 군사용 우라늄을 확보한 상태라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란이 약속한 핵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수개월째 교착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생존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발언하면서 이번 공습 배경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이번 충돌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주요국 그리고 기관들은 빠르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장기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죠. 목표물 수십 곳의 1단계 공세를 완료했고 이후에도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란도 엄중한 응징을 당할 거라면서 오늘 오후에는 드론 100여 대를 날리는 등 보복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온 미국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 보유국 간 전쟁 확전도 문제지만 더 큰 위협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입니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주요 해상수송로에 위협을 가하면서 시작에 불안을 조성해 왔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바로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원유 동맥이라는 별칭처럼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입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 무려 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그동안 총 4번의 봉쇄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봉쇄까지는 아니어도 협박의 무기로 쓰일 수 있어서 보복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양국 간의 협상에 힘을 쓰고 있고 강력하게 나서는 만큼 전면전에 대한 의심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이스라엘,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상승 가도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모 전반에서 약세를 보였고 어쩔 수 없죠. 중동 리스크가 이렇게 고조되는데 어떻게 좀 시장이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었겠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재 이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 아침 첫만만 해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시작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이 오늘도 지속되나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막판에 지수는 조금 반등하면서 끝내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한데요. 미국도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대사관들의 어떤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시민들을 대피를 시켰는데 사실 15일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또 6차 핵 협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공격했다는 점에서 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조금 컸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동 지역 리스크 상승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유가였는데 장중에는 10% 이상 선물이 상승을 또 했었지만 그에 따라서 석유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또 방산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유틸리티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종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은 사실 코스닥에서는 뭐 큰 매도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장중 내내 거의 뭐 약보합 수준의 수급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크게 매수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뭐 대선 이후에 4조 2천억 정도를 어제까지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동참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를 조금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특징적인 점이 업종이나 테마별로는 지수는 하락했는데 6월 달에 강세 업종이었던 뭐 원전이라든지 코인, 조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됐을 때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남국 경협주 역시도 고점 대비로는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계속 강세가 나왔던 점도 오늘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예상보다는 조금 충격을 좀 빨리 해소하면서 좀 막판에 좀 반등했던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만회한 부분에서 우리 시장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환율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1370원대까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 내내 강한 흐름을 보였던 증시에서 또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의 등장은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었고 그동안 연일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오히려 3시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1,000억 가까운 매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세금 주춤했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 아마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동안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팔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그동안에 주식을 많이 못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오늘이 약간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파마리서치가 오늘 좀 주요 이슈여서 급락했어요. 네,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파마리서치가 오늘 16%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오늘 계속 매도를 했고 그동안 매도를 지속해오던 기관이 오늘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수익이 난 사람들은 팔았던 하루였고 많이 못 샀던 사람은 오늘을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이게 쉽게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말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게 가장 다음 주 증시를 또 이렇게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그동안 주식이 많았던 사람들은 파는 날이었고 주식이 없었던 사람은 사는 날이었다. 네. 거래는 활발하게 되는 날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부각을 받았던 건 방산 쪽이 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 방산주가 먼저 꿈틀대더니 뒤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큰 방산주도 함께 올랐는데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방산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 담고 싶은데 이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좋아요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재 이사님은 어떻게 좀 대답해 주실까요? 일단 먼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와 또 보복을 언제 하느냐 또 그다음에 그 보복 기간 언제까지 길어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보복 수요가 클수록 그리고 보복 시기가 늦춰지고 그 길어질수록 방산주 주가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밤 보복이 크지 않게 아주 가볍게 하고 그런다면 뭐 사실 재료 노출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방산주가 뭐 올해 가장 강한 주가 상승을 기록 중인 가운데 오늘도 크게 상승한 관계로 신규 진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제일 강한 업종이었기 때문에
3분기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리포트도 지금 최근에 나온 만큼 저는 6월 내로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편이 더 낫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면 일단 실적 및 모멘텀 보유 종목으로만 좀 한정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대 로템이 뭐 이르면 6월 말쯤에 이제 폴란드와의 2차 전차 수출 계약이 지금 남아 있는 관계로 사실 연일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로 노출 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 추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많이 된 통상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다른 방산 종목 대비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좀 진입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로템과 풍산을 꼽아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는 방산주 안에서 풍산의 아웃퍼폼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나왔죠.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가 풍산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린 것 같은데 풍산의 매력도 우리 이충원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사실 그동안에 정말 소외만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었던 하루였는데 제일 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PER은 한 15배 정도가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7배, LIG 넥슨이 70배니까 와. 그것보다는 싸다는 맞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컬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을 어느 정도를 받아왔을까 하면은 대부분 다 10배 내외의 PER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근데 지금이랑 당연히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시장 규모나 이런 게 당연히 커졌으니까 단순히 역사적으로는 10배를 받았는데 지금 15배를 받아왔으니 이거는 고평가냐?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근데 단순하게 다른 데는 뭐 30배에서 70배 사이인데 15배밖에 인정을 못 받는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부분으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가장 저평가고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것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좀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드라마틱한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의 증가는 아직은 예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시장에서 지금까지 덜 주목을 받은 상황이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럼 지금도 싼데 그럼 지금 사세요라고 하면은 또 손이 나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추세를 추종하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또 너무 오르면은 또 내릴까 봐 못 사고, 또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또 내려갈까 봐 또 못 사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못 채우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는 여전히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특히 증권가에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 모멘텀이나 수급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를 끌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의 또 추가 상승은 사실 리포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수혜로 조금 더 부각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주말에 어떤 뉴스 흐름이 전개가 되는지, 나중에는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중요 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가 중요하겠네요. 방산주에게도. 자, 이렇게 유가 급등도 지금 석유주들의 상승을 견인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글쎄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사실 석유주들이 들썩인다?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본질적인 펀더멘털적으로는 정제 마진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정유주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까요? 근데 이게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오늘 갑자기 부각된 거는 아니었고 5월 하순부터 징후 단계가 있었고 미국 CNN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 준비 완료됐다는 보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철수를 강력 권고하고 오늘 IAEA 쪽에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유가 가격은 급등한 걸
맞는데 이게 당장의 석유 관련주들의 실적에 당장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제 마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거를 아예 해지를 시켜버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수출하는 기업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더 돈을 번다. 그거를 우리가 환차익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환율을 서로 이제 해지를 시켜버리면은 반대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서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닌. 근데 이것들은 다 회사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업이 무조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는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쇼티지가 날 것 같으니까 뭔가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부분, 거기에 아니면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당연히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석유 관련주가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겠지라는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장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번다의 관점으로 뭔가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가격 이제 WTI 같은 게 올라갔으니까 정유주에도 우리가 일단 단타로 들어가 보자라는 이런 수급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은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유가 상승 수혜주 투자 전략을 좀 우리 김용재 이사님이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유가 흐름과 연동해서 정제 마진이 이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정유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가가 상승한다면은 영업이익은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과 또 운반 기간 동안의 어떤 그런 갭 차이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 이제 유가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의 어떤 증산 관련한 그런 이슈가 또 있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좀 하락하는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만일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뭐 어떤 실적이 나타나는 모습, 또 미중 관계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유가고 단기적으로도 현재 지금 이제 유가 관련해서 그럼 좋은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순수 정유 업체인 S-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S-오일의 주가가 5년 주기로 이제 대바닥을 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이라는 것이 지금 애널리스트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주가가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긴 만큼 장기적으로도 S-오일 관심주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화학주 내에서는 2차 전지 산업과 관련성 높은 LG 화학도 중장기적으로는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석유 관련으로만 좀 한정한다면 S-오일이 내년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해운주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여부에도 세계 이목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란 호르무즈 해협 다시 좀 막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따라서 해운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재 이사님께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글로벌 해상 석유 수송량이 거의 30% 이상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해협 봉쇄 위협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항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물류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뭐 협상 카드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협이 완전 봉쇄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 봉쇄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안 될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 봉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좀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없고 결국 향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운주 영향으로만 좀 국한해 본다면 사실 작년에 운임이 이제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해운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제 선박을 무차별 공격함으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크게 이제 돌아서 가는 우회해서 운항 관계로 선박의 어떤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 비용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운임이 크게 상승한 것인데 제가 이제 지도를 살펴보니까 위치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는 조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어떤 홍해로 이렇게 운반하는 선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운임 상승이 크게 나타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에즈 운을 이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임이 작년처럼 급등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해운주에 대한 영향은 작년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운주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사실 뭐 뉴스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따라서 다른 동향을 보이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물동량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선박 물동량이 항공으로까지 옮겨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한항공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연일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약간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때 이제 여행도 많이 못 가서 항공주들이 안 좋은데 대한항공은 굉장히 좋은 우리가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그때가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최근 이제 근래에 있는 그런 항공 스케줄을 비워야 이제 거기에 또 실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은 쉽지는 않겠으나 뭐 그거는 이제 항공사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이것보다 그게 더 돈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면은 이제 더 항공으로 이제 옮기는 거를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항공 쪽으로 더 집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더 격화가 된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게 방산이나 해운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주에 오늘 급등이 나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까지도 항공주까지 연결되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당장은 항공주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항공주에도 미칠 영향은 지금 업데이트된 이슈까지 봐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강하다가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이렇게 중동 리스크 고조와 함께 조정을 받으며 마무리 지었던 우리 국내 증시. 다음 주는 FOMC 있고 이제 BOJ 예정되어 있고 G7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상승세를 잘 무난하게 이어나가 줄지 아니면은 조정을 계속해서 받을지 여부 김영재 이사님께서 먼저 진단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크게 보면 사실 지금 금리 하락기에 이제 유동성 장세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뭐 큰 흐름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상황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 국면으로 좀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많이 지수를 끌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에 연동해서 지수가 흘러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이제 이슈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G7 정상회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북한 관련 정책 언급 가능성이 높아서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19일에 이제 FOMC 결과로 금리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월 의장한테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라고 그 계속 압력을 넣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도 좀 관심이 좀 집중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 전략은 일단 초반에는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계신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아까도 서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주도 업종이 좀 밀릴 때는 조금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심 업종으로는 원자력이라든지 증권, 또 남북 경협주, 그다음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급락한 제약 바이오도 단기 급락에 따른 충분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주도주 성격이었던 원전과 제약바이오 플러스 남북경협과 증권주까지 조금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충훈 대표님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주말을 봐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아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사실 계속 전략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일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누군가한테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일단 팔고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자라는 날이었을 수 있고 그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참 공존하는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 조절의 영역이고 비중 조절의 영역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비중이 낮았으면은 점진적으로 주도 섹터가 밀렸었던 앞서 말씀해 주신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너무 많은 주식 아니면 너무 주식이 없다 이렇게 약간 양극화된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채워 놓는 적정 수준까지는 올려놓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다음 주에 좀 투자 전략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